자, 오늘은 일본 경제, 그중에서도 정말 드라마틱했던 버블 경제의 흥망성쇠를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한번 훑어볼까요? 첫째, 문제의 시작이었던 미국 상황을 보고요. 둘째, 모든 걸 바꿔놓은 플라자 합의. 그리고 셋째, 이 합의가 어떻게 거품을 치웠는지. 넷째, 결국 터져버린 버블. 마지막으로 그 기나긴 잃어버린 10년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까지.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도쿄가 아니라 워싱턴 DC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보죠. 미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이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을 쓰러뜨렸는지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1970년대 후반, 미국은 정말이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걸 잡으려고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엄청난 결단을 내리죠. 바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건데요. 이 결정이 전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올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기준금리를 무려 1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9%가 아니고요, 19%요. 와, 이 한 방으로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 그 대가로 미국 산업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죠. 자,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니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려들겠죠? 그 결과는 바로 킹달러, 초강력 달러 현상이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물건은 너무 비싸져서 수출이 안 되고 반대로 일본 같은 나라의 수입품은 엄청 싸지는 거죠. 당연히 미국의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워싱턴은 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레이더에 딱 걸린 게 바로 일본이었죠. 자, 이제 무대는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압박이 정점에 달하면서 일본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합의,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당시 잘 나가던 G5 국가들 있죠.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자. 특히 일본 엔화라 독일 마르크와 가치는 팍팍 올리자고 합의한 거죠. 사실상 미국이 일본을 콕 집어서 엔화 가치를 올리라고 압박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합의 전에는 1달러에 250엔이었는데 몇 달 만에 120엔까지 떨어져요. 엔화 가치가 거의 2배나 뛰어오른 겁니다. 이건 수출로 먹고 사는 일본 경제에 핵폭탄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 이렇게 수출길이 막히자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수, 즉 국내 경기를 띄워서 이 위기를 돌파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결국 훨씬 더 큰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버블이 만들어지는 완벽한 레시피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엔화 가치가 너무 올라서 수출이 막힌다. 둘째, 그래서 일본은행이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엄청나게 내린다. 셋째,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싼 돈이 풀린다. 마지막으로 이 돈들이 갈 곳을 잃고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려들면서 투기 광풍이 분다. 어때요? 근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버블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죠.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미쳐 날뛰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1985년에 13,000 수준이었는데 불과 4년 만인 1989년에는 38,000을 넘어버려요. 거의 3배가 뛴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더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은행들이 집값의 120%까지 대출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12억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나머지 2억은 생활비로 쓰라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만큼 시장이 비이성적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도대체 왜 더 일찍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까요? 왜 이 광란의 파티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보통 경제가 과열되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런데 당시 일본은 엔화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작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인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거죠. 게다가 1987년에 블랙 먼데이라고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금리 올리기를 더 두려워했고 미국은 계속 일본더러 경기를 부양하라고 압박했고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본은행은 결국 브레이크를 밟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 필연적인 붕괴의 시간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파티도 끝이 보이는 거죠. 1989년 말이 되자 일본 당국도 더 이상의 투기 광풍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주 단호한 조치를 꺼내듭니다. 일본은행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고 세게 브레이크를 밟았죠. 1989년 초에 2.5% 했던 금리를 1년 반 만에 6%까지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연달아 인상해버립니다. 시중에 풀렸던 값싼 돈줄을 한순간에 확 조여버린 거죠. 펑. 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롭게 치솟은 금리라는 바늘이 하늘 끝까지 부풀어 올랐던 거품을 가차없이 터트려버린 거죠. 결과는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돈 빌리기가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샀던 주식과 부동산을 팔려고 아우성이었죠. 모두가 한꺼번에 출고로 몰려드니 자산 가격은 그야말로 속절없이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폭락 자체가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버블 붕괴가 왜 10년, 아니 20년짜리 악몽으로 변했는지, 그건 바로 붕괴 이후의 정책적 실수들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느리고 방향도 잘못됐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실수가 있었는데요. 첫째, 버블이 다시 살아날까봐 무서워서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렸어요. 추락하는데 완충 장치를 안 된 거죠. 둘째, 이미 망가진 은행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고 좀비은행으로 연명시켰습니다. 이게 경제 전체에 독을 퍼뜨렸고요. 셋째, 망가진 금융 시스템을 수리하는 근본적인 처방 대신 엉뚱하게 건설 사업 같은 데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가 일본을 기나긴 침체의 늪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이든 가게든 전부 돈을 벌면 새로운 투자나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졌던 빚 갚는 데에만 혈안이 되는 거예요. 대차대조표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이러니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춰도 돈이 돌지를 않고 경제가 살아나질 않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불황이죠.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일본의 이 뼈아픈 경험이 훗날 다른 나라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본이 됩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에게 말이죠. 당시 미국 연준은 일본의 실수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과는 정반대로 아주 빠르고 아주 공격적으로 돈을 풀어서 은행을 구제하고 경기를 살려냈습니다. 일본의 실패가 미국의 성공을 이끈 셈이죠. 결국 일본 버블 붕괴가 우리에게 남긴 궁극적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한 나라의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대응의 속도와 규모, 그리고 얼마나 직접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찌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 여기서 망설이는 순간 짧은 경기 침체는 잃어버린 10년,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그냥 지나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있죠. 거품은 언젠가 반드시 터진다는 것, 그리고 위기에 대응할 골든타임은 딱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요.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이 쓰라린 교훈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문제 1. 1970년대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취한 극단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A. 달러 가치를 낮추기 위한 금리 인하 단행. B. 기준금리를 18%에서 19% 수준까지 대폭 인상. 문제 2. 1985년 플라자 합의의 주요 목적과 결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A.
달러 약세 유도와 엔화 가치의 급격한 절상. B. 일본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엔저 정책 추진. 문제 3. 1987년 루브르 합의에서 일본과 서독에게 요구된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A. 금리를 낮추어 내수 경기를 부양할 것. B. 수출을 더욱 늘려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할 것. 문제 4. 1987년 블랙 먼데이가 발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된 글로벌 공조의 균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A.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여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재발한 것. B.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금리를 인상하여 글로벌 수요가 실종될 것이라는 공포. 문제 5. 일본이 80년대 후반 자산가격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때 금리를 올리지 못한 실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미국이 달러 강세를 위해 일본의 저금리 유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 B. 엔고와 저유가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매우 안정적이었기 때문.